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입양됐던 16개월 아이가 부모의 학대 끝에 싸늘한 주검이 된 건데요. 현행 입양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해졌고 아동학대의 엄연한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양부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거나 그들에게 살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묘한 기시감, 데자뷰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2016년 대구에서 입양을 전제로 위탁 생활을 하던 4살 은비가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을 남긴 채 뇌사 판정받은 지 석 달 만에 숨진 사건도 있었죠. 입양이나 양부모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원영이, 서영이 사건 등등 거의 매년 우리 국민들을 경악해 하는 아동 학대 혹은 살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2만 건 이상의 학대 사례가 신고가 되고 이건 전체 출생아의 5%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사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도 비슷한 사건을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을 책은 기자 출신으로 아동보호단체와 여성가족부에서 활동해온 저자 김희경 씨가 쓴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원인 진단과 제안 같이 하시죠. 자,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광명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토요일마다 만나는 별책 부록의 별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을 마주하면 당신 자신의 얼굴만 보이지만 당신의 아이를 마주하면 모든 이들이 어떻게 당신을 보아왔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아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명언을 꺼내는 거예요. AI는. 그게 참 부러워요. 네네네. 그러네요.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어떤 댓글 지난주에 보내주셨는지요?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사회심리학자이자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영암 아리랑님 최인철 교수 프레임 책 강추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어렵지 않게 심리학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또 K8077번님 저희 부부는 노처녀 노총각으로 만나서 어허. 최인철 교수 책으로 독서 토론 한 권 하고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벌써 13년 전 이야기지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쯤이면 저자인 최인철 교수나 이 책을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이, 농담입니다. 행복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아이고, 네. 그게 인연이 됐다는 건 좋은 일이죠. 이 책이 인연이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너무 부럽네요. 계속해서 이선화님께서는요. 예. 사람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요. 네. 딸이 어느 날 엄마 우린 조선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죠. 해주셨고. 네. 물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샤방샤방님 비교 프레임은 나이를 먹어서도 왠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좋은 메이커를 들고 다니니 제 자신이 스스로 비교 프레임을 갖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지혜로움으로 살아야겠어요. 해주셨네요. 네. 비교 프레임, 버려야 될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10년 전에 나와 종적으로 비교를 해라. 횡적으로 지금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니까 왕보다 더 잘 살다는 게 비교의 프레임을 바꿔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왕이랑 비교하면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데서 상당히 그 불행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가 완전히 몰라요. 그 친구의 아픈 구석이라든가 상처라든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부정확한 비교를 가지고 제가 불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또 인스타, 그러니까 SNS 보면서 그 친구의 좋은 면만 보면서 아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분이 삶에서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아주 희귀한 순간을 기록한 거겠죠. 네, 인스타나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네. 그리고 7797번님, 남을 의식하는 마음 안에는 사회 공동체에서 양질의 삶을 살고 싶은 우월한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 안에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며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물 흐르듯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개인주의화 되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치 거기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책의 결론이거든요. 좋은 사회 공동체를 꾸미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개인주의는 불가피하고 그런 와중에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 영역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주제에선 드러납니다. 네. 김경태님, 상황 프레임이라는 걸 배우네요. 비관하는 사람보다는 좋아라 하는 긍정의 프레임이 심리학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 탓하지 않는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해주셨고, 엄혜령님, 스키너의 심리 실험이 떠오르네요. 자신의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유지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주요 프레임이 어디에 기인하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식할 때 자신이 진정 원하는 프레임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경험 끝에 심리학 지식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대학 시절에는. 그래서 막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체화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들지 않으면 지식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뭐 비교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렇다 다 안다고 쳐요. 근데 습관적으로 내 친구하고 나를 비교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행해요. 네. 그걸 알고 비교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내 지혜를 왜곡시키는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이 중요한 거죠. 지식보다 행동이니까 실행이니까 그 점은 특히 심리학에서 잘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 지식을 많이 알면 나는 더 심리적으로 풍부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도 별책 부록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다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만 얻지 마시고. 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이시다의 정상 가족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가족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 김희경 저자의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사실 입양아를 비롯해서 자녀 학대가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프닝에서도 기시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요즘은. 근데 한편 생각하는 게 예전엔 없었던 문제가 지금 더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통계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엔 별 문제의식 없이 신고도 안 했던 걸 네. 이제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학대 의심 사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 밑에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문제는 매년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전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이 책이 2017년에 출간됐는데요. 이때를 한번 뒤져보니까 또 올해 정인이 사건처럼 이 아동학대 문제가 엄청나게 부각됐던 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고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고 평택 원영이 사건, 뭐 청주 아동학대 안매장 사건 등등 해서 이 책 나오기 한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당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저자가 쓴 책이 이상한 정상가족인데 이 책은 저자와 함께 꽤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칭찬을 했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최근에 유력 정치인들이 책 칭찬하면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격적으로 2019년 초에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발탁이 돼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임명이 일종의 트렌드가 돼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2017년 책인데 2021년 이 시점에 다시 소환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제목만 보면은 이상한 정상가족 하니까 뭔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같지만 또 예. 그렇지도 않았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아동 학대 문제를 지적하고 공분하는 거는 모두 다 할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막 쉽게 또 들끓으니까요. 예. 근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이 저자의 입장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시자면 그렇죠. 어떨까요? 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게 이 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면 그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면 매년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 그 원인을 책의 제목인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상가족이라는 어떤 틀을 우리 사회에 가져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산층 가정에서 벌어지는 과보호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막 학원 보내가지고 돈 쏟아붓는 문제도 그런 정상가족이라는 일종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고요. 대안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이 뭐냐면 이분은 특히 스웨덴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가족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양부모 탓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건 아니다. 가족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 나라, 공공 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덜어주고 대신 철저하게 학대나 처벌에 대해서는 금지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훈육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서양 그 일종의 관용어구 중에 힐러리 클린턴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그러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 부모 혹은 가족 탓만 할 게 아니라 국가 공공 영역이 더 많이 나서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상한 정상가족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아동 체벌. 광명수 씨는 아이 낳으면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하. 사랑의 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연하지. 아이는 그렇게 훈육을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소장님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양육을 또 해보셨으니까 저는 어떠셨나요?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네? 체벌을 거의 안 하다가 어, 둘째 아이한테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어요. 오. 해외 여행을 갔는데 네. 둘째 아이가 워낙 예민한 아이라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야만 화장실 갈 수 있겠다 네. 하고 온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 이제 홧김에 좀 체벌을 가했는데 그 후에 그 아이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도 한 적은 없는데 네. 분명하게 느끼는 게 그 아이가 꽤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그걸 기억에 네, 담아두고 그래서 계시네요. 저는 아동 체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대론자입니다. 네. 제가 다시 키운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체벌을 피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볼 겁니다. 아마 제가 흰머리가 더 늘긴 하겠지만.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상징으로 아동 체벌을 이 책은 꼽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늘 뭐 사랑의 매다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 훈육 방식으로 이걸 허용해 왔잖아요. 근데 학교에선 점차 이걸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집에서 체벌을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 방식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게 많은 문제의 근원이다. 이걸 차단하자고 제안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요. 뭐 우리는 막 계모, 계부 혹은 입양 가족에서 이 아이들 학대당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보는데 실제 사망 사건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체벌을 가하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서 체벌을 가하든 보통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체벌이 가해진 게 아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10중 8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가 자기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이른바 가족 중심주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본 방송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오면 가서 아이 상태를, 입양한 아이 상태를 살펴보는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가면은 문을 안 열어줘요.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니들이 뭐야? 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2만 건의 학대 신고가 있지만 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막지 못하느냐? 이런 가족 중심주의를 법이나 제도 문화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아동체벌 금지법, 가족 내에서도 이걸 법제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아동체벌 금지법을 통과시킨 게 스웨덴이고 그게 1979년이거든요. 그 나라라고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했는데 학대 사망 사건이 꽤 잦았는데 79년 체벌을 원천 금지하면서 상당히 상황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후에 UN 아동보호 협약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체벌을 금지하자는 법제화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 사랑의 매라는 관점이 워낙 강해서 아동 체벌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데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아동 학대의 어떤 상징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죠. 네. 가정에서도 이제 아동체벌을 금지한 스웨덴조차도 이 스웨덴에서도 옛날에는 사랑의 맞아요. 매라는 이름이 통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 내가 잘 되게 하려고 엉덩이 토닥토닥 몇 번 한 건데 이런 말들로 부모들이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부모님께 한 번도 체벌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엉덩이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토닥토닥이 퍽퍽으로 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을 조절 못하니까 체벌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 깊은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된 걸까요? 이 책의 사례가 제가 흥미롭게 느꼈는데 데이트 폭력하고 비슷하게 봐요. 데이트 폭력도 때려요. 때린 다음에 상대한테 내가 사랑해서 때렸다고 주장하거든요. 빌져 막. 근데 핵심은 소유물로 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이를 데이트 상대에 대해서 내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학대받는 아이들 신고가 들어와서 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한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데이트 폭력의 경우 혹은 가정 폭력이라는 것도 매 맞는 아내들이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가해자들은 소유물로 보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막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매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얘기하죠. 네네. 매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지 매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내가 매를 맞아서 잘 된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매를 맞아서가 아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동체벌이 또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학교 체벌은 금지를 하고 그렇죠. 있는 법적으로 상황이잖아요. 금지하고 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교권 침해라든지 아이들한테 매를 들지 않으니까 통솔이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기사는 제가 기억에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뭐 교사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맞은 다음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맞아요, 사건도 맞아요. 많이 네.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기사,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는 기사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건 구체적인 사건 사고로 나타나요. 근데 긍정적인 건 추상적이죠. 네.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가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또 당장 눈에 두드러지진 않아요.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사건 사고 기사 때문에 더 나빠진 게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는 거죠. 훨씬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가 일상화됐어요. 저도 하루에 학교 가면 몇 대 맞고 집에 들어가나 헤아릴 정도였거든요. 소장님도 맞으셨어요? 모범생이지만 가끔 대들기도 했거든요. 오.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선생님들 이 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지적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폭력의 일상화라는 게 많은 문제, 추상적인 문제 배경인데 네. 그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데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일가족 극단적 선택. 이거는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데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얼마 전까지는 최근엔 좀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가진 엄청난 비극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부모 중에 일방이 최근에 대구 세모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누군가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네. 비극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 뜻에 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저자가 아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네. 상징적인 용어인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 뭐 일가족의 비극적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동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이들 뜻이 그랬을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반화됐을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여기 바로 가족 중심주의가 혹은 정상 가족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만 남겨줬을 때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 더 불행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극단적 선택에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인권으로 본 게 아니라 가정 혹은 부모의 소유물로 본 거죠. 물론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해질지 모르겠다. 네. 나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아이들을 작은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있는 거고 아이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가족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중심이 되느냐.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면서 막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사회나 공동체, 국가가 뭔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아까 얘기한 약간 왜곡된 유교 사상 때문에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네. 선택과 또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문제의식을 보면 상징하는 거죠. 네, 가족들한테 더 큰 짐이 좀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네. 이 가족 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아버지인 가부장의 친권이 좀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게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책에서도 이 친권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건 가족 중심주의 중에서도 남성 중심 가족주의고 그걸 제도화해 놓은 게 친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뭘 할래도 아버지가 그냥 내 아이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나서면 법적으로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버지하고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도 법적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특히 그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등의 불행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뭐 이번 정인이 사건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친권을 가진 쪽에서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체벌해서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친권의 상실 기준 같은 것들도 강화해서 도저히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나 여력이 없으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도 이제 많이 권하거든요. 물론 우리 민법도 이제 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폭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뭐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키워드 일가족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용어로 좀 들어가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자녀 살해 후 부모의 극단적 선택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했느냐, 그럼 이때까지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보통 그 문제들이 빈곤, 생활적 문제 그렇죠.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그 기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바뀔 수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도한다면 자녀 살해 후 부모의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건데 아이들이 이걸 같이 한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예. 동반 선택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아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고요. 그 생활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같이 비극적 선택을 한다는 것도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니까 아이들을 사회나 국가가 사회 안전망 속에서 돌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압축 성장을 하면서 가족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면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극단적 의식이 생겨났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됐고 의료보험도 10년 후에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현대화 혹은 고도 성장의 속도를 못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줄 수 없다면 희망이 없다 이런 인식이 퍼져버린 것. 이걸 고쳐야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 미혼모 대 미혼부.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저자가 한참 고민을 했던가 봐요. 네, 맞아요. 비혼모가 적당치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이 잘 안 떠오릅니다. 이거는 사회가 어떤 그 용어를 선택하는 면도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미혼모라는 걸 쓰자면 가족에 너무 많은 짐이 지어져 있듯이 아이를 낳으면 특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너무 많은 짐이 이 엄마한테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모한테. 근데 사실은 같이 낳은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미혼부는 나는 뭐 낳으라고 한 적 없어 그러면서 외면한다거나 이런 바로 경우가 빼버리죠. 대부분이고 처음에 나도 좀 보탤게 그러면서 양육비라도 보태던 사람도 나중에 자기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미혼모의 불행은 이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 입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해외 입양 사례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예요. 16만 명 지금까지 내보냈고 그 매년 뿌리를 찾아서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아들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인데 1988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올림픽 할 무렵에 외신에서 한국을 막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아 수출 1위 국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정말 오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해외 입양 근절 대책이나 선언들을 막 했다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개하고 막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해외 입양이 확 줄어든 거는 저출산 때문에 줄었어요. 묘하게. 국내 입양 활성화도 있었지만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막 저출산 경향이 강화되면서 뭐 입양에 대해서 인식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해외 입양이 좀 줄었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오명을 우리가 이제 들러 쓰고 있었죠. 근데 이 책에서 저도 알게 된 건데 해외 이제 입양을 간다, 미국에 입양을 간다 그러면 미국의 양 부모가 그 아이들의 국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등록 아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어요. 우리는 또 국적을 포기했고 네. 나가자마자.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되는 네. 게 국적 없이 떠도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국내 뿌리를 찾으러 왔다가
국적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비국적 선택을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죠.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 이주 노동자들 자녀들이 그럴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미혼모 그리고 해외 입양 사례 이 책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대목이었죠. 네, 지금 불법 체류 외국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동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이 아이들이 또 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게 또 지금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또 일어난 일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둘 4인 가구 뭐 핵가족의 어떤 대표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구 통계를 정확히 반영한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은 1인 가구가 30%나 되기 때문에 네. 뭐 4인 가구 기준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현실도 아닌데 그 정상가족이란 틀을 놓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미혼모한테 그랬듯이 그 차별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주민 노동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동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더 차별받으니까 한국 국적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고 벌써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합법적 혹은 불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외국인들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벌써 자녀들이 2만 명이거든요. 네. 그 불법 체류자, 이주 노동자 자녀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사각지대로 차별받고 방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이 또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검색어에 며칠 동안 오르고 그랬었는데 비혼 여성이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기는 또 서양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또래에도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예. 물론 여전히 엄마의 선택이 이기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될 권리라는 것에 큰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그렇잖아요. 거겠죠. 그리고 엄마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권리를 박탈할 이유는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선의 문제, 차별. 또 국내에서 이게 불가능해서 사유리 씨는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걸 했다고 일본에 이렇게 전해지죠. 법적으로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아서 네. 일본에 건너가서 했다는 건데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저출산이라고 지금 1 이하로 떨어져서 네. 인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미혼모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가 책임을 많이 져줘요. 그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같은 곳이 심지어는 2에 가깝거든요. 출산율이. 근데 2가 되면 유지는 돼요. 네. 우리나라도 2를 출산율을 유지하게 되면 인구가 유지는 되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인데 그러자면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혼모가 아이를 가지는 거하고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니까 공공이 나서서 미혼모들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사회 안전망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 출산 대책으로도. 네. 벌써 지금 200조 원 이상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다시 반전될 기미를 거의 보이질 않으니까 미혼모에 대한 시선 바꾸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드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그 출생 아들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가 미혼모 자녀로 태어나는 네, 경우가 네. 워낙 동거 문화라든가 그렇죠. 이런 혼전 임신 문화가 용인되는 분위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완전히 바꿔야 될 문화 중에 하나겠죠. 역시나 시선 온 중에 마을이 하나죠. 좋아서 함께 아이를 키워야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가족주의. 그동안 꾸준하게 정상가족, 가족중심주의를 얘기해왔는데, 그러니까 막 그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고 모든 가족들한테 또 책임을 떠넘긴 면이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져서 경제 성장을 할수록 배타적 가족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벌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니까 개인 간의 경쟁이 가족 간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금수저론, 뭐 은수저론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가족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개인화된다고 우려했지만 개인화되지 않고 배타적으로 가족 간의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배타적인 가족주의가 차별과 협의의 어떤 그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가족을 예로 들어보면 아이에 대해서 과잉 보호를 하죠. 과보호를 해서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아이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학원을 10시까지 초등학교면 네. 다녀야 된다든지 말이죠. 방임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은 아까 얘기한 수저에서 흑수저에 해당되는 쪽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못 시키니까 방임하게 되고 학교 교육에도 무관심해지면서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이제 차별과 학대의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뿌리 깊은 가족주의,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가족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게 사회 통합성이나 신뢰 지수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자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 얘기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재벌 총수들은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물려주려고 할까요? 내 기업을 훨씬 더 잘 키울 유능한 전문 경영자가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내 핏줄이라 뭐 한 푼이라도 물려주지, 이런 겁니다. 네, 네. 심지어 며느리한테도 안 물려주잖아요. 네, 그럼요. 혈연주의, 예, 핏줄이 최고다. 가족 중심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이 가족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가족 중심과 관련해서 책에서 한국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교육비 지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일본도 사실은 사교육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책의 사례에서는 한 일본인이 칼럼을 썼는데 한국인의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 자체를 듣고 너무 놀랐다. 일본에서는 유학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보내지도 않거니와 보내게 돼도 엄마랑 같이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공부하고 또 가족들 간에 함께 있을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중산층 이상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끼리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게 기러기 아빠인데, 저도 이제 해외 어디를 가도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뭐 최근에 신흥 중국의 부유한 계층들 일부 빼놓고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가족을 희생할 정도로 이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가족 의존성을 더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미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취업이 잘 안 돼도 난 좀 믿는 구석이 있지. 네. 이런 것들이 가족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나니까 부모는 더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한테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주의가 더 강화되는 거죠.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부모 체벌 금지법. 그러니까 계속 그 아동 체벌이라는 게 어떤 문제의 근본이자 상징이라고 이 저자가 보는 것처럼 부모 체벌 금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89년에 유엔 아동 보호 협약이라는 게 나와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뭐 법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이 연결고리를 끊어보면 많이 달라진다. 학교에서 그 체벌 못하게 한 게 초반엔 막 부작용 우려했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조금씩 문화를 바꿔 나가듯이 네. 가족 중심주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도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인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게 저자의 접근법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또 한 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접근법도 우리가 경청할 만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처벌 금지를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공개적인 처벌은 안 하는 분위기지만 이게 계속해서 정말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뭐 한번 또 잊을만 하면 다시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부모 체벌 금지법이 된다라고 해서 풀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적한 두 가지 오해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는 뭐 양부모라든가 친부모, 학대 혹은 학대 사망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공격하는 데서 끝이 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 우리 마음은 편해지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르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부모 체벌 금지법을 고통스럽더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늘 아이를 동등한 존재로 안 보고 소유물로 보다 보니까 이 법적인 해결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 체벌 금지를 하면 뭐 당장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소유물로 보는 어떤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점차 아이를 어떤 인권의 대상, 그 아이의 선택을 믿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건데 뭐 논란은 많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웨덴하고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한 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이 책에서 스웨덴은 가족이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자율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이고 선택하고 나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사회, 특히 국가겠죠. 개입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그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고 독일은 또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가 또 있는 데니까 중시하는 반면에 미국은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중시하더라. 네. 근데 우리는 개인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오로지 가족만 네.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이냐. 이걸 깨지 않으면 사실 뭐 문제는 계속 반복되겠죠. 매년 정인이 사건 비슷한 것들이 네. 벌어지고 보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가족에게 좀 짐이 크다 보니까 사실 입양 문제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 전에 이제 미혼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이 미혼모인 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입양부터 보내면 또 다시 해외 입양이 그렇지. 많아지고 입양 숫자는 늘어나고 미혼모는 또 많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혼모한테 선택의 권한이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기가 경제적으로나 사회 여건상 힘든데 입양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친모는 친모대로.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스웨덴의 접근법은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가 돕는다 하는 개념이 이제 분명히 돼 있는데 이런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저출산 대책으로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니까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핫트러스트 대 쿨트러스트. 예, 스웨덴 역사학자 라르스 트레가르드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한국이 아주 전형적인 예여서 이 용어가 흥미롭더군요. 스웨덴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쿨 트러스트인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 같고 냉정한 것 같지만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쿨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부모, 뭐 양부모도 좋고 한 부모가 내가 아이를 자발적으로 가지고 낳겠다 하고 판단을 하면 오케이, 이건 본인의 선택이고 대신 아이가 나오면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족의 안전한 경제 기반이나 자발적 보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반대론자들은 이런 말씀하시겠죠. 아니 무슨 소리냐,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뭐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데 네. 사실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지금 되게 당장의 문제처럼 안 느껴지고 내 세대는 뭐 곧 끝날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대책으로도 이런 아이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반면에 한국은
가족의 신뢰가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핫합니다. 막 서로 가족끼리 돌봐주고 일자리 알아봐주고. 네. 그런데 아주 구속적이에요.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혹은 소유당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되 구속적인 핫트러스트 한국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포용적인 스웨덴 쿨 트러스트하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동을 소유물로 볼 거냐, 인권의 대상으로 볼 거냐, 그리고 혼외 출산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떠냐. 거기는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네. 아이를 갖기로 선택했구나. 그래서 가족의 짐을 사회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야말로 아이를 키우는데 사회가 나서느냐 아니면 부모나 가족만이 책임을 지느냐. 네. 이런 차이겠죠. 이걸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해 놓은 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사실 미혼모 문제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또 그렇지. 낳고는 싶은데 혹시 내 일이 어떻게 잘 안 되진 않을까라는 사실 겁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부나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제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성들도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꼭 남성만을 뽑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남성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정말 온 나라가 함께 아이를 키워준다라는 그런 뒷받침이 되면 저 같은 여성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그거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 마을이 나선다는 의미는 뭐 손 들어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데 손을 더는 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애 가지기를 주저하는 거잖아요. 네. 선택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할 텐데 뭐 가족을 이룬 분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간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어떤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 틀 안에 가두고 상당히 여자들한테 압박을 하죠. 아이는 낳으라고 압박하지만 결코 손을 보태주지는 않는 이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혹은 한 부모가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네.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예. 그래도 이렇게 책을 함께 읽고 모두의 인식이 바뀐다면 한 단계 더 성장이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다시 정인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데 이분법적인 대응 체계를 얘기해요. 아까 아동 학대 의심이 될 때 가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권을 비교적 제한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공부문이 개입해서 아이하고 부모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떨어뜨려 놔야죠. 강제해야죠. 지금 그게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런 분야는 공공 영역이 좀 개입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공공이 개입하되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재결합 혹은 입양, 위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에 맡겨두되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을 훨씬 더 전문화하고 향상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문화를 바꾸자는 건데 이게 참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지금 많은 문제는 법 한두 개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한두 개를 고치면서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읽었던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책에 보면 기업에 관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거리로 만든다. 문화가 훨씬 중요하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전략보다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동학대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책에서 다룬 정상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학대,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문화가 바뀌기 전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시간이에요. 오늘의 책 이상한 정상가족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개별성이 짓눌려지고 밖에서 다양성이 훼손되는지, 정상가족이라는 폐쇄적 틀 때문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높은 사회적 신뢰가 공존하는 현상을 들여다봤다. 스웨덴에서 이 공존을 가능하게 한 열쇠는 공공성의 강화였다. 그러니까 한 번 뭐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흥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데, 이 경우는 이 책은 아동학대나 가족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흥분하기는 쉬워요. 흥분하면 기어코 남 탓을 하고 끝내고 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나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이게 단순한 분노보다 훨씬 더 나은 거고 차원 높은 독서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별책 부록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을 종종 골라서 단순히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어요. 네, 새로운 복고 뉴트로의 세계는 경계가 없다. 전통 유산이 첨단 과학을 만날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과거와 현재, 인문과 공학이 융합되는 고려대 김성철 교수 등 공과대학에서 기획한 첨단 유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우리 전통의 유산이 어떤 유사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설명한 책인데요. 고려대 공대 측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책이에요. 서울대 공대 측에서 왜 축적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죠. 그런 것처럼 기획서적인데 흥미롭더군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나눠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습니다.